통계청에 따르면요, 한국인 10명 중에 1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사망의 원인은 암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심장질환이지만 사실 단일 질환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흔히 한국인을 위협하는 심장질환이라고 하면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걸 떠올리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심장 판막 질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심장 판막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진 승모 판막 역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죠. 한림대 성심병원 순환기 내과 고윤석 교수 다시 한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 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고인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실 텐데 다시 한번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 판막 질환을 앓고 있고 초기에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진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심잡음. 을 많은 분들이 초기에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듣고 청진 이게 참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심장 질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인데 그럼 청진으로 대부분의 심장 질환은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신 거고요. 이게 그 청진이 매우 중요한데요. 모든 심장 질환을 다 청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구조적 심장 질환이라고 이제 말하는 게 있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죠. 네. 구조적 심장 질환이라는 거는 지난번하고 오늘 말씀드릴 이런 판막 질환들, 그 다음에 선천성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조적 심장 질환이라 그러고요. 네. 요 경우에는 저희가 청진을 통해서 심잡음을 듣고 어떤 질병에 가깝겠구나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병들은 이제 청진으로 알 수는 없고요. 그건 이제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요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적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저희가 청진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승모 판막 역류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판막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눌 거니까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판막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이 판막이 또 설명을 한 번 듣는다고 다 이해가지는 않기 때문에 네. 자꾸 설명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이제 자기 주먹만한 크기지만 그 안에는 방이 4개가 있습니다. 방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오른쪽 심장, 왼쪽 심장이 나눠져 있고 오른쪽에는 우심방, 우심실이 있고요. 왼쪽에는 좌심방, 좌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어떻게 도냐면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을 다 해준 피, 우리가 정맥피라고 이 손등에 보이는 이 핏줄에 보이는 피가 정맥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맥피가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그 피가 다시 우심실로 내려간 다음에 우심실에서 폐로 피를 짭니다. 그래서 폐는 이제 산소가 들어오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게 다시 영양분이 많은 깨끗한 피, 빨간 피, 동맥피라고 얘기하는 게 되고요. 그 동맥피가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로 내려가서 좌심실에서 이제 우리 온몸으로 뇌와 온몸으로 이제 피를 돌려주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런 방과 방 사이에 문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판막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심장 안에는 4개의 판막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리는 가스밸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면 이제 피가 나가고 닫히면 안 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피가 한 방향으로만 돌라고 피가 거꾸로 역류하지 말라고 이제 있는 게 판막이고요. 그 오늘 말씀드린 이제 승모 판막이라는 거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동맥 판막은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이 대동맥 판막입니다. 그럼 승모 판막 역류증이라는 거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갈 때 이게 역류가 되는 증상이겠네요. 네, 이제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만 피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니 그럼
그냥 한 방에다가 피를 깨끗한 피를 모아놔서 나가게 하면 되지 왜 방이 두 개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래서 좌심방은 이제 저장소로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한 피가 폐를 돌고 들어온 깨끗한 피가 저장되는 곳이고 저장됐던 피를 이제 알맞은 양을 좌심실로 보내줘서 좌심실이 피를 짜서 이제 진짜로 펌프 역할을 해서 몸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피는 저장소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물도 저장소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승모판이 잘 안 닫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좌심실이 피를 짤 때 대동맥 판막만 열려서 그 대동맥으로 피가 나가야 되는데 승모판이 같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좌심방으로 피가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승모판막 역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 이 승모판막 역류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흔한 판막 질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도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판막 질환이라는 거는 고령화가 될수록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80세 이상에서 10명 중에 한 분이 이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 승모판막 역류증은 75세 이상에서 10명 중에 한 명이 이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또 특이하게 승모판막 역류증은 굉장히 젊은 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승모판막 역류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가야 되는 피가 다시 역류해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나오는 질환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구분하면 1차성과 2차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주신 분의 질문이고요. 네, 우리가 1차성이라는 말이 붙으면 판막 자체의 문제인 거죠.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1차성 승모판막 역류증이라고 그러고 이 승모판막은 대동맥 판막이랑 다르게 좌심실이나 좌심방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좌심실이 커지면 판막이 닫히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 용적이 커지면서. 그래서 잘 안 닫혀서 생기는 그런 거를 2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잘 구분해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판막 자체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심장의 크기에 변화가 있는 건지 요거에 따라서 1차성과 2차성으로 심장 방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승모판막 역류증이라는 질환이 왜 생기는 건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승모판막은 이 실 같은 걸로 좌심실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좌심실이 수축을 하면 닫히고 좌심실이 이완을 하면 열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판막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실을 통해서 심실의 움직임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되는데 그런 실들이 끊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너무 판막을 오래 써서 그런 실들의 석회화 같은 게 생기면서 막 단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길이가 짧아지면서 잘 안 닫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차성 이제 승모판막 역류증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부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을 저희가 심부전이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좌심방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그 실이 그냥 당겨지겠죠. 이 크기가 커지니까. 끊어지거나 짧아지는 것도 있지만 크기가 커져서 그럼 실도 늘어나야 되는데 실은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잘 안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틈새가 벌어지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원래부터 좀 선천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이게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실 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승모판막은 ip사귀가 2개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동맥 판막은 ip사귀가 3개인데 이건 2개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둘 다 이렇게 잘 맞물려서 닿아야 되는데 하나가 좌심실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젊은 분들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심각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젊은 분들은. 그리고 선천적인 것도 심각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심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젊은 분들이 높으세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이 승모판막 역류가 생겼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런 2개가 어긋나서 생기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건강관리 잘 하시면 이게 나빠지는 경우도 드물고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경우거든요. 안 그래도 그 승모판막 역류를 앓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의 어떤 후기
이런 것들을 쭉 좀 봤는데 10년째 지켜보고 있다 하는 분도 있어서 네. 이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젊은 분들은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이게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혈압 조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하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분들처럼 10년, 20년 그냥 그대로 그렇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젊은 층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조금 더 어린 층,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나서 류마티스가는 뭐 질환을 앓은 사람들이 후유증처럼 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류마티스 열이라 그래서 네. 이제 유년기에 생기는 그런 이제 열병인데요. 그런 경우 이 류마티스 열을 앓면 승모판막에 그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는 역류도 생길 수가 있는데 주로 협착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 국가에 굉장히 많은 많은 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과거에 그러니까 저보다 앞선 세대의 순환기내과를 하신 교수님들은 꽤 많이 봤는데 저만 해도 사실은 그 병을 많이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위생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쵸. 선진국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많은 병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봉사 진료를 간다든가 그래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아직도 꽤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깊게 공부했군요, 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중요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고 왜냐하면 가끔씩 그 우리 아이가 류마티스 열을 앓았다고 걱정이 돼서 부모님이 그 이제 20대가 되면 데리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판막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혹시 내가 승모판막 역류증이 아닐까라는 걸 의심해 볼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심장 질환들 대부분 이게 증상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대동맥판막 역류증, 대동맥판막 협착증도 마찬가지고 승모판막 역류증도 이제 다닐 때 숨이 찬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3, 4층은 그냥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3, 4층으로 올라갔는데 숨이 차서 쉬었다 가야 된다든가 그런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네. 두 번째 증상은 이제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입니다. 부종. 예, 부종이 이제 이러면 또 젊은 여자분들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다리 부종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이제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호흡곤란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심장 질환하고 구분이 많이 안 갈 것 같긴 한데 이 승모판막 역류증만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은 없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만 딱 특이한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환자도 알아채기 쉽고 이제 그냥 이 저희 순환기내과 의사가 아닌 그냥 이 내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과 선생님들도 알기가 쉬울 텐데 그런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한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제 확진은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흉통 혹은 이 뭐라 그러죠? 여기 명치 쪽? 이쪽이 좀 아프다 하는 분도 있으시던데 그거는 증상이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앓으신 분들 중에 이제 그 혈관이 이 승모판 판막 아까 말씀드린 실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혈관이 막히면서 실이 끊어진다거나 그래서 이제 승모판막 역류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흉통이랑 이제 호흡곤란이랑 같이 동반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함께 왔을 때 그럴 수 있다. 그럼 방금 전에 승모판막 역류증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초음파, 심장 초음파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심장 초음파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겉에 초음파액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그 초음파인 거죠. 그거 말고 내시경처럼 식도를 통해 들어가는 초음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는 이제 환자분이 조금 힘들죠. 이제 그걸 받으려면 힘든데 우리가 그건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 경흉부, 그러니까 그냥 가슴으로 이렇게 보는 초음파로 이제 판막 질환, 승모판막 역류증이 확진이 되면 이거 어떻게 앞으로 치료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경식도 초음파라 그래서 내시경에 초음파가 이렇게 달려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식도에다 놓고 심장을 보는 건데 식도는 심장 바로 뒤에 지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슴으로 볼 때는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뭐 뼈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약간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식도에서 바로 바라보면은 굉장히 가까이서 심장을 바라보는 거라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판막 질환을 진단 받으면 이
그 경식도 초음파를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저희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승모 판막 역류증이 일단 있다. 그리고 수술을 해야겠다 정도의 중증이 되면은 일단 진행을 하는 게 식도 쪽을 통한 초음파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심해질 경우에 일단은 뭐 수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좀 심해진다 싶을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생길 수 있는 어떤 합병증이나 증상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심장 질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빨리 진단해서 진행을 안 하게 하거나 그렇죠. 이제 진행이 했으면 이제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환자분들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근데 다행인 거 하나는 이 승모판막 역류증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처럼 급살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건 하나 다행인데 문제는 자꾸 병을 놔두면 이 역류증이 심해지면서 좌심방이 자꾸 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피가 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부정맥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은데 네. 대동맥 판막 협착증처럼 막 응급으로 치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치료받으셔도 되는 병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경증부터 이제 치료하는 거를 차근차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경증일 경우에는 일단 쭉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켜볼 때 어떤 부분을 지켜보는 거예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네. 경증인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주의할 거는 증상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똑같은 정도의 일을 했는데도 다른 때에 비해서 숨이 더 차지나 안 차지나 요거를 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종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하고 다리 부종이 주로 생기는데 네. 그게 이제 보통 오래 서서 일하면 다리가 붓잖아요. 그쵸. 그럼 뭐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네. 그게 아니라 다른 때보다 너무나 많이 터질 듯이 붓는다든가 아니면 얼굴도 같이 붓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증상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저염식이 하시는 거예요. 짜게 안 먹는 거. 네, 몸에 이제 혈류가 많지 않으니까 너무 이 과대하게 혈류가 많으면 승모판 역류증의 정도도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양이 많아지니까 심장 안에 피해 양이 많아지면 역류의 정도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염식 시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근데 이거는 경증부터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중등도 중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증에서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있지 않는 다음에는 이 저염식이 이 정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음에 왔을 때 이분이 그렇게 잘 꾸준히 관리하셨고 몸도 잘 안 부었어요라고 하면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뭘 검사를 또 해보시는 건지?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이 오시면 네. 저희가 오실 때마다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뵙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없고 생활 패턴의 변화도 없었고 그런 제가 말씀드린 증상도 없었으면 그냥 6개월 뒤에 뵙죠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경증 심장 초음파에서 경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증상이 없어도 3년 정도 뒤에는 다시 한번 심장 초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경증이면 다시 3년. 근데 이제 이 단계가 높아지면 조금 더 자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약물 치료도 가능한가요?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증은 사실은 약물 치료를 굳이 하실 이유는 없고요. 이제 중등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약물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중등도가 어느 정도? 중간 정도를 중등도라고 그러죠. 저희가 몸이 좀 붓는. 네, 3단계로 나누는데 일단은 경증, 중등도, 중증이죠. 그래서 중증이 이제 반드시 뭐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중등도는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 단계인데 네. 중등도 정도 되면은 말씀하셨듯이 몸이 약간 붓는 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숨은 안 차더라도 몸이 약간 붓는 게 있으실 수가 있어서 이제 심장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도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저염식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약물 치료라든가 근데 중등도는 약간 가볍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그 질환들을 조절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약물은 어떤 것들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약물은 사실은 이제
거기 저희가 약물을 이 처방을 하면 이제 약사 선생님들이 이거 고혈압 약입니다 그러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심장에 부하를 주기 위해서 쓰는 고혈압 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고혈압이 없으신데도 저희가 처방하는 경우는 이제 고혈압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 보호를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부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뇨제 처방을 하게 되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한다. 자, 그럼 이제 중등도를 넘어서서 이제 더 심해졌어요. 그럼 시술 혹은 수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증으로 안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모판막 역류증은 얼마든지 병의 경과를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급성으로 아까 실이 끊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굉장히 숨 차지고 몸도 부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누워도 숨 차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1차성은 이제 우리가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치료는 중증의 경우에 사실은 수술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슴을 절개하고 수술을 하는 건데 그렇지 이제 이 수술이 너무 위험한 경우가 있죠. 이제 80세 이상 고령이라든가 그렇죠. 저희가 저희가 이제 수술 점수 지난번에는 말씀드린 점수 같은 걸 계산을 하는데 그 점수가 너무 높으면 그때는 이제 시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2차성 이 승모판막 역류증은 일단은 심부전을 처리해야 되는 치료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물 치료 우선이고요. 약물로 되지 않으면 수술로 가는 게 아니라 시술로 갑니다. 제가 시술로 가고 수술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임상 스터디들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로 가고 시술은 이번에 큰 임상 스터디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시술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차성과 2차성의 치료의 방향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수술에도 뭐 치환술과 성형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네네. 다릅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이게 내 몸에 인공물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차이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인공판막을 넣는 경우는 넣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리페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형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승모판막 성형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끊어진 거를 우리가 이제 잇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예 자기 거를 꼬맬 수도 있고 아니면 새 실을 이제 거기다 꼬맬 수도 있고 그런 식의 경우를 이제 성형술 리페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젊은 환자에서 이제 가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아직도 이 노화가 판막에도 노화가 오는데 노화가 오지 않고 그 실들이 그 속된 말도 탱탱하다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 갑작스러운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서 끊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리페어라 그래서 이제 인공판막을 넣지 않고 내판막을 가지고 이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그 경우에는 가슴 전체를 절개하지 않고 여기 네 번째 갈비뼈 밑에를 절개해서 굉장히 작은 절개로도 이제 수술을 흉터도 적겠네요. 흉터도 굉장히 작고 특히 여성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젊은 분인데 이 가슴에 흉터가 생기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브레이지어 아래 라인으로 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가 전혀 안 나게 수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판막에 석회와 칼슘도 많이 쌓이고 판막 자체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실 하나 꼬매준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공판막 이제 대동맥 판막처럼 인공판막을 넣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인공판막도 돼지나 소 판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속 판막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떨 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동맥 판막하고 이제 똑같은데요. 거기도 이제 금속 판막은 영구적으로 씁니다. 이제 또 갈 필요가 없는 게 수명이 영구적입니다. 그 대신에 금속 판막이라는 거는 이제 이 완전히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 혈전이 너무 잘 생겨요. 그래서 그 항응고제 이제 와파린이라는 굉장히 센 항응고제를 평생 드셔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가뜩이나 고령화된 이 사회에서 이제 치과 치료라든가 용종 제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너무너무 불편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을 덜고자 조직 판막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조직 판막의 경우는 수명이 대동맥 판막은 15년 정도 되고요. 이 승모 판막은 약간 더 짧습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이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조직 판막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연세가 젊으신 분들은 주로 65세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금속 판막으로 또 한 번의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돼지 소라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비슷합니다. 돼지 판막과 사람 판막, 소 판막과 사람 판막이 가장 비슷해서 조직 적합성이 다 판명이 된 거라서요. 그렇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723님께서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시술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네. 이 승모 판막 역류증 시술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이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치료하는 타비라는 치료는 굉장히 이제 많이 퍼져서 아는데 이 승모 판막 역류증에는 아직까지 판막 치환술을 시술로 하는 거는 완전히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임상스터디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판명된 게 아니고 저희가 마이트랄 클립, 마이트랄은 이제 승모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클립이 있습니다. 진짜로 동전만한 크기의 굉장히 작은 클립이 있고요. 그 클립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안 다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잘 안 다친 부위를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클립으로. 그래서 그거를 잘 다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을 합니다. 저희가 열릴 때도 괜찮나요? 열릴 때는 보통 이제 가운데가 잘 안 다치는데요. 가운데 열려놓으면 열릴 때는 양쪽으로는 확 잘 열립니다. 그래서 별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티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TE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찾아보실 때는 그 티어로 찾아보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시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 이후의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격한 운동은 아무래도 못 하실 것 같고.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인공 판막을 넣으신 분들은 이게 인공 물질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균이 잘 달라붙어요. 제일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연세 드신 분들 제일 많이 치료받는 거 치과 치료실 거예요. 그쵸. 임플란트를 하든 잇몸 치료를 하든 틀니를 하든 그래서 이제 잇몸에 피가 나는 그런 시술을 받으시면 입안에 있던 상재균들이 다 피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에도 다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게 내 판막이면 안 달라붙는데 이 인공 판막이면 굉장히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위험하고 그런 경우를 이제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치과 시술이라든가 용종 제거술이라든가 남자분들은 비뇨기과 치료, 여자분들은 산부인과 치료하기 2시간 전에 예방적 항생제라는 걸 꼭 드시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승모판막 성형 수술하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클립 넣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예방적 항생제를 드셔야 되는지 안 드셔야 되는지 왈가왈부가 좀 있는데요. 어쨌든 인공 판막의 경우에는 반드시 드셔야 되고 나머지 판막은 이제 그런 위험성은 적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 성형술 하신 분들은 안 드셔도 되고 클립하신 분들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이제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유의하셔야 될 거는 아주 격한 운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기 한 달 동안 격한 운동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초기 한 달 동안은 이제 판막이 쉬운 말로 자리 잡는다 그러죠. 그런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속되는 또 이제 수술하신 분들은 여기 아파서 수술하기도 힘들고요. 물론 시술하신 분들은 이제 다리 혈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긴 한데 어쨌든 첫 한 달은 아주 급격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달에서 석 달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차차 운동을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 늘리더라도 최종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80%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염 시기는 반드시 뒤따라 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는 짠 거는 드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승모판막 역류증으로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세요? 네, 이게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27살 여자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젊으시네요. 예, 굉장히 젊은 분이고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해야 돼서 이제 음. 건검진 한번 다 한 거죠, 자기가. 음. 해서 왔는데 이제 승모판막 역류증이 나온 거죠.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색이 돼서 들어오셨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무섭죠. 예, 사색이 돼서 들어오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젊은 분들에서 생길 수 있는 경증의 승모판막 역류증이고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0분을 안심시켜 드렸고요. 네. 아니 그거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이제 신경 써서 저희가 봐야 이제 나빠지지 않고 이제 충분히 또 자기 생활을 잘 영위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분이 기억에 남고요. 또 한 분은 반대로 87세 할머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치료하기 어려웠던 게 중증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중증의 승모판막 역류증이 같이 있으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뭐 다 걷지는 당연히 못하고 숨이 너무 차서 눕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됐고 그런 경우에는 두 판막을 다 치료해야 되는데 사실은 두 판막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87세고 이제 골다공증 굉장히 심하셔서 이 가슴뼈를 자르기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수술 스코어 점수가 뭐 15점 그러면 이제 수술하다 돌아가실 확률이 15%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심각하네요. 그래서 네. 이분을 저희가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타비로 치료를 해드렸고요. 승모판막 역류증은 티어로 치료를 해드려서 다행이네요. 예, 지금도 저희 외래 잘 다니고 계시고요. 지금은 걸어 다니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걸어 다니시죠. 다행입니다. 예, 이런 사례들 들으면은 진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오늘 많은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윤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